한 봉지 50루피짜리 라면이 어떻게 13억 인구, 국가의 경제를 초토화시킬 수 있을까요? 3만 개의 일자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수백 개 기업이 연쇄도산하며 5억 달러 규모의 경제 생태계가 완전히 붕괴되는 믿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모든 파국이 한 통의 거짓 검사 결과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쫓아낸 그 한국 기업은 지금 이웃나라에서 경제 기적을 일으키며 우리를 영원히 후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정체불명 라면에 속아 한국 기업을 추방한 인도가 치른 끔찍한 대가, 그리고 한국 기업을 내쫓으면 최후엔 누가 피해를 보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더 많은 감동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르티 굽타입니다. 뭄바이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고 21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충격적인 경험담입니다. 한국의 작은 라면 하나가 어떻게 13억 인구의 거대한 나라를 뒤흔들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3월까지만 해도 저의 하루는 정말 평범했습니다. 매일 오후 6시가 되면 할머니와 함께 거실에 앉아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할머니는 76세의 고령이지만 한국 문화에 푹 빠져 계셨습니다. 특히 손예진과 현빈이 나오는 사랑의 불시착을 무려 7번이나 반복해서 보실 정도였죠.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빼놓지 않고 먹던 간식이 바로 신라면이었습니다. 빨간 봉지에 든 그 매콤한 라면은 우리 가족의 소울푸드가 되어 있었어요. 할머니는 신라면에 양파와 계란을 넣어 끓이시면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이 라면은 정말 특별하다고, 다른 라면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이에요. 저희 집뿐만 아니라 뭄바이 전체가 한국 라면 열풍에 빠져 있었습니다. 대학 캠퍼스 곳곳의 편의점마다 신라면이 진열되어 있었고, 학생들은 야식으로 신라면을 끓여 먹으며 밤샘 공부를 하곤 했어요. 제 기숙사 층에서만 해도 하루에 50봉지 이상의 신라면이 소비될 정도였습니다.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저에게 한국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나라였습니다. 경제 발전과 문화 확산, 그리고 기업의 글로벌 진출 사례를 연구하면서 농심이라는 회사에 대해 깊이 알게 되었거든요. 1965년 설립된 이 회사가 어떻게 세계 100여 개국으로 진출했는지, 특히 인도 시장에서 15년간 쌓아온 신뢰와 성과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논문 주제로 다뤘을 정도였습니다. 농심은 단순히 라면만 파는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인도 현지에서 3만 명의 직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했고,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1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생계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연간 매출 규모만 해도 5억 달러를 넘어서는 거대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3월 15일, 제 평범한 일상을 완전히 뒤바꾼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라나시에서 순례객 200여 명이 집단 식중독에 걸린 사건이었어요. 문제는 그들이 모두 같은 브랜드의 라면을 먹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바로 신라면이었죠. 뉴스는 순식간에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인도 식품안전청의 긴급 조사 결과 해당 라면에서 소고기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어요. 힌두교도에게 소는 신성한 동물입니다. 소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종교적 모독이었죠. 소셜미디어는 순식간에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우리의 종교를 의도적으로 모독했다는 비난이 쏟아졌어요. 시위대가 거리로 나와 농심 제품을 불태우기 시작했고,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앞다투어 농심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5년간 아무 문제 없이 운영되던 회사가 갑자기 이런 실수를 저지를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여론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정부는 농심의 모든 제품 판매 금지와 공장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농심 인도 법인은 항의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짐을 싸야 했어요. 장수호 법인장이 기자회견에서 보인 침착한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분노하거나 변명하는 대신 깊이 사과하며 조용히 철수하겠다고 발표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종교를 모독한 기업이 마땅한 처벌을 받았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곧 저는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게 됩니다. 농심이 인도를 떠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기업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데 익숙했던 저에게 농심의 대응 방식은 너무나 의외였거든요. 일반적으로 억울한 누명을 쓴 기업이라면 강력하게 항의하거나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농심은 달랐어요. 변명 한마디 없이 조용히 철수했고 오히려 직원들에게 1년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법적 의무보다 훨씬 후한 조건이었죠. 더욱 이상한 점은 소셜미디어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농심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압도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의구심을 표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대학 친구 라지가 제게 보여준 온라인 커뮤니티 글이 제 생각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한 유저가 올린 분석글이었는데 바라나시 사건의 타이밍과 정황이 너무 의심스럽다는 내용이었어요. 15년간 단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회사가 갑자기 이런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통계적으로 분석한 글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이 생겨 직접 조사에 나섰습니다. 먼저 농심의 인도 진출 역사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2009년 첫 진출 당시부터 농심은 인도의 종교적 특성을 철저히 고려했습니다. 힌두교도를 위한 완전 채식 제품 라인을 별도로 구축했고 무슬림을 위한 할랄 인증까지 받았죠. 특히 놀라웠던 것은 농심의 사회공헌 활동이었습니다. 매년 1만 명의 빈민층 아이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했고 지역 농민들과는 시장가보다 20% 높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직거래했어요. 달리트 출신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채용하는 정책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회사가 정말 의도적으로 종교를 모독했을까요? 저는 점점 의문이 커졌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나시 사건 피해자들의 추가 증언이었어요. 한 순례객이 온라인에 올린 글에서 그날 먹었던 신라면이 평소와 맛이 달랐다고 증언했습니다. 포장지도 미묘하게 다른 점이 있었다고 했어요. 이 증언을 본 순간 저는 전율이 일었습니다. 설마 가짜 제품이었을까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식품 시장의 가짜 제품 유통 현황을 조사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모조품이 유통되고 있었고 특히 인기 있는 해외 브랜드들이 주요 타겟이 되고 있었습니다. 더욱 의미심장한 것은 타이밍이었습니다. 바라나시 사건이 터지기 불과 한 달 전 중국의 대형 식품 기업 리온그룹이 인도 시장 진출을 공식 발표했거든요. 그들은 인도의 문화와 종교를 철저히 존중하는 제품을 만들겠다고 약속하며 대대적인 마케팅에 나섰습니다. 농심이 쫓겨나자 가장 먼저 그 자리를 차지한 것도 바로 리온그룹이었어요. 마치 미리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신속하게 인도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제가 정말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농심 직원들의 반응을 보고 나서였습니다. 공장 폐쇄 현장에서 만난 한 인도인 직원이 눈물을 흘리며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농심은 10년간 저를 가족처럼 대해줬다고 이런 회사가 종교를 모독할 리 없다고 말이에요. 달리트 출신으로 농심에서 중간 관리자까지 올라간 여성 직원의 인터뷰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느 회사도 자신을 받아주지 않았지만 농심은 능력만 보고 채용해줬다고 승진에서도 차별이 전혀 없었다고 증언했어요. 이런 증언들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섣불리 판단했던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이미 농심은 떠났고 리온그룹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리온그룹을 환영한다고 발표했고 언론들도 새로운 파트너십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어요.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농심이 방글라데시에 진출한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농심을 유치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때부터 저는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농심이 인도를 떠난 지 한 달이 지나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연쇄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하나의 회사가 떠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거대한 경제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충격은 대량 실업 사태였습니다. 농심에서 직접 고용했던 3만 명의 직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농심과 거래하던 협력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하기 시작한 것이죠. 포장재를 제조하던 업체 15곳, 물류를 담당하던 회사 12곳, 원료를 공급하던 농가 3천여 곳이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들 업체의 직원만 해도 5만 명이 넘었어요. 결국 농심 하나가 떠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8만 명 이상이 실업자가 된 셈이었습니다. 제가 국제관계학과에서 배운 경제학 이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규모였습니다. 어떻게 한 기업의 철수가 이런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걸까요? 저는 경제학과 친구들과 함께 본격적인 분석에 나섰습니다.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농심은 단순한 라면 회사가 아니었어요. 15년간 인도에서 구축한 공급망과 유통망이 하나의 거대한 경제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간 매출 5억 달러, 세수 기여 1천억 루피,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3조 루피 규모의 경제 허브였죠.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은 것은 농민들이었습니다. 농심과 직거래 계약을 맺었던 우타르프라데시주의 양파 농가들이 특히 큰 피해를 봤어요. 농심은 시장가보다 20% 높은 가격으로 농산물을 구매해왔는데 갑자기 이 거래처가 사라진 것입니다. 새로 들어온 리온그룹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품질 검사라는 명목으로 농산물의 70%를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합격한 것도 시장가보다 30% 낮은 가격에 사들였어요. 농민들은 절망했습니다. 15년간 농심과 함께 발전해온 농업시설과 기술이 하루아침에 무용지물이 된 것이죠. 도시 지역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델리와 뭄바이의 대형마트들이 매출 급감을 호소하기 시작했어요. 신라면을 사러 왔던 고객들이 아예 발길을 끄는 것입니다. 신라면 고객의 평균 구매액이 다른 고객보다 3배나 높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빅바자르 체인의 CEO가 언론에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신라면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집객 상품이었다고, 사람들이 신라면을 사러 왔다가 다른 물건도 함께 구매하곤 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 고객들이 모두 사라져 전체 매출이 40%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라면 시장 전체의 붕괴였습니다. 소비자들은 진짜가 없으면 아예 라면을 먹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리온그룹이 야심차게 출시한 제품들은 철저히 외면받았습니다. 맛도 없고 신뢰도 없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평가였죠. 제가 직접 리온그룹의 제품을 먹어본 소감도 비슷했습니다. 15년간 인도인의 입맛에 맞춰 개발된 농심의 레시피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였지만 맛과 향, 면의 식감 모든 면에서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암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농심이 떠나기 전 비축해둔 신라면이 정가의 10배 가격에 거래되기 시작한 것이죠. 50루피 하던 라면이 500루피에 팔리는 기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지켜보며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새삼 실감했습니다. 브랜드 가치와 소비자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의 기업이 만들어내는 생태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광범위한지를 깨달았어요. 주식시장의 반응도 심각했습니다. 농심과 관련된 모든 업종의 주가가 폭락했어요. 식품 관련주는 평균 50% 이상 떨어졌고 포장재와 물류 업종도 30% 넘게 하락했습니다. 한 기업의 철수가 전체 증시에 미친 충격파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규모였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를 도미노 효과라고 분석했습니다. 농심을 중심으로 형성된 수백 개 기업의 네트워크가 한순간에 사라지면서 연쇄 붕괴가 일어난 것이라고 말이에요. 단순히 한 회사가 떠난 것이 아니라 전체 생태계가 무너진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이때쯤 되어서야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농심은 떠났고 그들이 남긴 거대한 공허를 메울 수 있는 대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농심을 비난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부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왜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섣불리 판단했느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해봐야 소용없었습니다. 농심은 이미 방글라데시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고, 우리는 스스로 만든 경제적 폐허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으니까요. 농심이 인도를 떠난 지 2개월 후 충격적인 뉴스가 연일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방글라데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적 같은 변화였어요. 우리가 쫓아낸 그 회사가 이웃나라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방글라데시 정부가 농심에게 제시한 조건부터가 파격적이었습니다. 수도 다카 인근 100만 평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해주며 공장 건설 비용까지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었어요. 거의 국빈급 대접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방글라데시 총리가 직접 공항에 나가 농심 경영진을 마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TV 뉴스에서 본 그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의 우수한 기업 문화와 기술력을 배우고 싶다며 환영 인사를 하는 총리의 모습을 보며 저는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농심의 초기 투자 규모도 인도에서보다 훨씬 컸습니다. 10억 달러를 투입해 아시아 최대 규모의 라면 공장을 건설한다고 발표했어요. 이는 인도에서의 15년간 누적 투자액보다도 큰 규모였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밀어낸 사이 방글라데시가 훨씬 더 큰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경제적 효과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직접 고용만 7,000명, 협력업체 포함 10만 명의 일자리가 창출됐어요. 방글라데시의 실업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뉴스를 보며 저는 우리가 놓친 기회의 크기를 실감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농심의 현지화 전략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 청년 1,000명을 선발해 한국 본사로 기술 연수를 보냈는데 모든 비용을 농심이 부담했어요. 이들이 한국에서 배운 기술과 노하우로 방글라데시 식품 산업 전체의 수준이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농심이 방글라데시에서 현지 농민들과 맺은 계약 조건도 놀라웠습니다. 인도에서 제공했던 것보다 30% 더 높은 가격에 농산물을 구매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방글라데시 농민들은 환호했고 우리 인도 농민들은 그저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방글라데시의 수출 실적이었습니다. 농심 진출 후 6개월 만에 식품 수출액이 200% 증가했어요. 농심이 만든 제품의 60%가 수출용이었고 이를 통해 방글라데시가 남아시아 식품 수출 허브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경제학을 전공하는 저에게 이런 수치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진출 전 방글라데시의 연간 식품 수출액은 10억 달러였는데 불과 6개월 만에 20억 달러를 돌파했거든요. 한 기업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클 수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의 발표도 인상적이었어요. 농심은 약속 이상을 지켰다며 당초 예상했던 5,000명보다 많은 7,000명을 직접 고용했고 협력업체까지 포함하면 10만 명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화적 파급 효과도 컸습니다. 농심이 후원한 K-푸드 페스티벌에 10만 명이 몰렸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방글라데시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기 시작했고 한국 대학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도 크게 늘었습니다. 농심이 방글라데시에서 할랄 인증을 받아 무슬림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전 세계 무슬림 시장을 겨냥한 제품을 방글라데시에서 생산해 수출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인도에서 힌두교도를 배려하지 않았다고 쫓겨난 회사가 이제는 무슬림을 위한 완벽한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아이러니였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인도 청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방글라데시로 이주하기 시작한 것이죠. 농심이 경험 있는 인도 기술자들을 모집한다며 인도보다 3배 높은 급여를 제시했거든요. 제 고향 마을에서도 5명의 청년이 방글라데시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농심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쫓아낸 회사에서 다시 일하기 위해 조국을 떠나는 젊은이들을 보며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 언론에서도 농심의 방글라데시 성공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든 지혜로운 경영이라며 극찬했어요.
농심 회장의 인터뷰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인도는 여전히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이고 언젠가 오해가 풀리고 다시 만날 날이 오리라 믿는다는 말이었죠. 억울하게 쫓겨났으면서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모습에 저는 한국 기업의 품격을 새삼 느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매정하게 대했는데도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부끄럽게 만들었어요. 방글라데시에서는 농심을 기념하는 축제까지 열렸습니다. 불닭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의 이 행사에 수만 명이 몰렸고 현지 언론들은 농심이 가져온 변화를 연일 보도했어요. 특히 축제 수익금을 전액 빈민, 아동 교육에 기부한다는 소식에 방글라데시 국민들의 농심에 대한 사랑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단순히 하나의 기업이 아니었어요. 상생과 발전의 파트너, 그리고 진정한 글로벌 기업의 가치를 놓친 것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적을 목격하면서 저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어요. 과연 농심이 정말로 종교를 모독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거대한 음모에 속아 넘어간 것일까요? 저는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바라나시 사건 당일의 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피해자들의 증언을 하나씩 분석해보니 이상한 점들이 발견됐습니다. 여러 명이 그날 먹은 신라면의 맛이 평소와 달랐다고 증언했거든요. 특히 한 술래객의 증언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신라면을 즐겨 먹어온 사람이었는데 그날의 라면은 면발의 식감부터 스프의 맛까지 모든 것이 달랐다고 했어요. 포장지도 자세히 보니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저는 인도 식품안전청에 정보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대학생 신분으로는 한계가 있었지만 국제관계학과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공식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료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검사에 사용된 샘플의 유통 경로가 불분명했던 것이죠. 정식 유통업체를 통해 판매된 제품이 아니라 출처가 애매한 경로로 들어온 제품이었어요. 더욱 이상한 것은 바라나시 지역에서만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인도에서 발생한 가짜 식품 관련 사건들을 조사해보니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어요. 매년 수십억 달러 규모의 모조품이 유통되고 있었고 특히 인기 해외 브랜드들이 주요 타겟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정교하게 모조품을 만드는 업체가 있었는데 바로 리옹그룹의 전신인 리옹식품이었어요. 이들은 2017년부터 신라면과 거의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의 가짜 제품을 만들어 암시장에 유통시켜왔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바라나시 사건 발생 2주 전 리옹그룹이 인도 진출을 위한 사전 작업을 이미 완료해놓고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공장 부지 확보, 유통망 구축, 마케팅 계획까지 모든 것이 미리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농심이 떠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과감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바라나시 사건을 주도했던 종교 지도자 판디트 고팔의 자금 출처를 조사해 본 것이죠. 대학의 경제학과 선배들과 함께 공개된 금융 정보들을 분석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판디트 고팔의 계좌에 바라나시 사건 발생 한 달 전부터 정체불명의 거액이 입금되고 있었어요. 그 자금의 출처를 추적해보니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를 거쳐 최종적으로 리옹그룹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종교를 이용해 경쟁사를 제거하려는 치밀한 계획이었던 것이죠. 가짜 제품을 유통시켜 문제를 일으키고 매수한 종교 지도자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며 정부의 강경 대응을 유도해 농심을 축출한 다음 그 자리를 차지하는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이미 정부는 농심을 추방했고 리옹그룹을 환영한다고 공식 발표한 상태였거든요. 정부 체면상 이런 진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조사 결과를 공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반응이 미미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어요. 결정적인 전환점은 한 언론사의 탐사 보도였습니다.
제가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이 추가 조사에 나선 것이죠. 그들은 더욱 구체적인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리온그룹과 판디트 고팔의 자금 거래, 내역, 가짜 제품 제조 현장, 그리고 음모에 가담한 관련자들의 증언까지 확보했어요. 보도가 나가자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농심에 대한 동정론이 급속히 확산되었고 정부의 성급한 판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소셜미디어에는 농심에 대한 사과와 지지 메시지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인도 청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100명의 대학생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해서 서울의 농심 본사까지 찾아가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농심 본사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이 전 세계에 보도되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농심 회장의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청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며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원망 대신 포용으로 답하는 모습에 전 세계가 감동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농심은 무고했고 우리는 치밀한 음모에 속아 넘어간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저지른 실수의 대가는 너무나 컸고 농심은 이미 다른 곳에서 새로운 성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진실을 밝혀낸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진실이 밝혀진 후 인도 사회는 집단적 후회와 자책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농심이 떠난 지 6개월이 지나면서 우리가 치르고 있는 대가의 실체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것은 인도의 국가 신뢰도였습니다. 국제투자환경평가에서 인도의 점수가 급락했어요. 외국 투자자들은 인도를 종교적 감정에 휩쓸려 합리적 판단을 못하는 위험한 시장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국가 전체의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이죠. 실제로 다른 한국 기업들의 인도 투자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들이 인도에서의 추가 투자 계획을 연기하거나 축소한다고 발표했어요. 농심 사태를 보며 언제 자신들도 비슷한 상황에 처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느낀 것이죠. 한국 정부도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인도의 투자 환경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며 양국 경제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실제로 한마이너스 인도 경제 파트너십 협정 CEPA 확대 협상도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경제적 손실은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농심과 관련된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면서 연관 업종의 피해가 상상을 초월했어요. 포장재 업계는 50% 이상 매출이 감소했고 물류업계도 30% 넘는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농업 부문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농심과 직거래하던 3천여 농가가 소득 70% 감소라는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렸어요. 일부 농민들은 빚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단순히 회사 하나가 떠난 것이 아니라 수만 명의 삶이 파괴된 것이었죠. 리온그룹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시장을 장악한 후 그들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농민들과의 계약에서 품질 기준을 터무니없이 까다롭게 적용해 대부분의 농산물을 불합격 처리했습니다. 합격한 것도 시장가보다 40% 낮은 가격에 사들이며 농민들을 경제적으로 압박했어요. 소비자들의 반발도 거셌습니다. 리온그룹 제품의 품질이 농심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졌거든요. 면발은 뚝뚝 끊어지고 스프는 자극적이기만 했습니다. 15년간 농심이 인도인의 입맛에 맞춰 개발한 섬세한 레시피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결국 인도 라면 시장 전체가 침체에 빠졌습니다. 전체 시장 규모가 60% 이상 축소되었고 소비자들은 아예 라면을 외면하기 시작했어요. 진짜가 없으면 차라리 안 먹겠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암시장만 번창했습니다. 농심이 떠나기 전 비축해둔 신라면이 정가의 15배에서 20배까지 거래되기 시작했어요. 50루피 하던 라면이 1000루피에 팔리는 기막힌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방글라데시까지 가서 신라면을 사오기도 했죠.
국경 지역의 밀수도 성행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생산된 농심 제품이 불법적으로 인도로 유입되기 시작한 것이에요. 정부가 단속에 나섰지만 워낙 수요가 많아 근절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쫓아낸 제품을 불법으로라도 구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이죠. 이런 상황을 보며 저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수요와 공급, 브랜드 가치, 소비자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어요. 농심이 15년간 쌓아온 것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지면서 시장에 거대한 공백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정치적 파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야당에서는 정부의 성급한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고 집권당 내부에서도 책임론이 제기되었어요. 농심 사태를 주도했던 장관은 결국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도 차가웠습니다. CNN, BBC 등 주요 외신들이 인도의 성급한 판단을 비판하는 보도를 연이어 내보냈어요. 종교적 감정에 휩쓸려 합리적 판단을 잃은 사례로 분석하며 인도의 투자 환경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젊은 세대의 반응이었습니다.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정부와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이 크게 증가했어요.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섣불리 판단한 결과가 이렇다며 기성세대의 편견과 선입견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정부의 결정을 지지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면서도 감정에 휩쓸려 냉정한 판단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이번 일을 통해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절망적인 것은 이 모든 상황이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이었어요. 농심은 이미 방글라데시에서 새로운 성공을 이루고 있었고 인도로 돌아올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든 상처를 우리 스스로 치유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언론에서는 연일 농심의 방글라데시 성과를 보도했습니다. 그들이 이룬 경제적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잃었는지 더욱 뼈저리게 느꼈어요. 방글라데시가 얻은 모든 것이 원래는 우리 것이었을 텐데 말이에요. 정부에서는 뒤늦게 농심에게 재진출을 요청했지만 농심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었어요. 신뢰를 다시 쌓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낸 후 저는 단순히 진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한국으로 가서 농심에게 사과하고 두 나라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결심한 것이죠. 부모님은 처음에 반대하셨습니다. 학업을 중단하고 무작정 한국으로 떠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제가 진실을 밝혀냈으니 책임도 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할머니만은 저를 지지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한국의 정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온라인에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농심 사람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려면 그들의 언어로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매일 밤 3시간씩 한국어를 공부하며 기본적인 사과문을 외웠습니다. 또한 저는 같은 뜻을 가진 인도 청년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농심에게 직접 사과하고 싶다는 청년들을 모집했어요. 놀랍게도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각자의 돈을 모아 한국 여행비를 마련했어요. 서울로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과연 농심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줄까요? 우리의 사과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줄까요? 설령 용서해준다 해도 다시 인도로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을 텐데 말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복잡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그토록 연구하고 동경했던 나라였지만 동시에 우리가 상처를 입힌 나라이기도 했거든요. 공항에서 본 한국 사람들의 친절한 모습에 더욱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농심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100명의 인도 청년들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농심을 용서해주세요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본사 앞에 줄지어 섰어요. 그리고 하나 둘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던 한국 사람들이 놀라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고 누군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저희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졌는지 몇몇 분들이 물을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1시간 후 드디어 농심 본사에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물과 간식을 들고 나와 저희를 위로해줬어요. 일어나세요. 이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라며 저희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저희는 농심 회장님을 만날 때까지 일어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2시간이 더 지나고 마침내 농심 회장님이 직접 나오셨습니다. 백발의 노신사는 천천히 저희에게 다가와 하나하나 일으켜 세워주셨어요. 회장님의 따뜻한 손길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서툰 한국어로 사과하자 회장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자네들이 이렇게 멀리까지 와준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은 저희를 회사 식당으로 안내하셨습니다. 메뉴는 당연히 신라면이었죠. 1년 넘게 그리워했던 그 맛을 다시 느끼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이런 맛있는 라면을 만드는 좋은 회사를 우리가 쫓아냈다니 말이에요. 식사 후 회장님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잘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과할 일은 없어요. 오해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으니까요. 회장님의 너그러운 마음에 저희는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하지만 저희 때문에 농심은 방글라데시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인연이죠. 회장님의 말씀에 저는 한국 기업가의 품격을 느꼈습니다. 원망 대신 감사로, 분노 대신 포용으로 응답하는 모습이었어요.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회장님이 말씀을 이으셨어요. 돌아가서 진실을 전해주세요.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를 가졌어도 존중하면 함께 살 수 있다고요. 저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한국과 인도 양국에 생중계되었고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인도에서는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 농심은 무고했다. 정부는 사과하고 농심을 다시 초청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농심 금지를 반대하는 온라인 서명 운동에 하루 만에 500만 명이 참여했어요. 유명 볼리우드 배우들도 농심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보낸 일주일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농심 연구소를 견학하며 그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제품을 만드는지 직접 확인했어요. 특히 인도 전용 제품 개발실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했습니다. 아직도 인도 시장을 연구하고 계신가요? 직원분께 물어보니 물론이라고 답하셨어요. 언젠가 돌아갈 날을 준비하고 있다고, 인도인의 입맛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글라데시 공장도 견학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200명의 인도 직원들을 만났는데 그들은 모두 농심이 인도로 돌아오길 바라고 있다고 했어요. 그때까지 여기서 열심히 배우고 있다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글로벌 기업의 자세가 무엇인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용서와 포용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어요. 인도로 돌아와서 저는 한국문화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나라 사이의 오해를 풀고 다리를 놓는 일을 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기여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인도 사회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농심 사태를 계기로 우리는 편견과 선입견의 위험성을 뼈저리게 깨달았고 좀 더 신중하고 합리적인 사회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정부 차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인도 정부는 농심 사태 재발 방지 위원회를 구성하고 외국 기업에 대한 조치 시 반드시 충분한 조사와 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실에 근거한 판단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농심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진출을 요청했습니다. 모디 총리가 직접 서한을 보내 인도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고 농심의 인도 복귀를 간곡히 요청했어요. 이는 인도 정부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의식도 크게 변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비판적 사고와 팩트체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어요. 소셜미디어에서도 무분별한 감정적 반응 대신 사실 확인을 먼저 하자는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리온그룹의 실체도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농민 착취, 품질 조작, 그리고 종교를 이용한 경쟁사 제거 음모가 모두 폭로되면서 인도에서 완전히 퇴출되었어요. 정의가 늦게나마 실현된 것이죠.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2025년 초에 일어났습니다. 농심이 마침내 인도 재진출을 공식 발표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인도 정부가 먼저 나서서 최고의 조건을 제시했고 시민들은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농심의 재진출 발표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장수호 법인장이 다시 인도 땅을 밟으며 한 첫 번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더 큰 사랑으로 인도와 함께하겠습니다. 이번에 농심이 발표한 투자 계획은 이전보다 훨씬 컸습니다. 15억 달러를 투입해 인도 전역에 5개의 새로운 공장을 건설하고 1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방글라데시에서 축적한 노하우와 기술을 인도에서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농심의 새로운 비전이었습니다. 단순히 라면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인도와 한국을 잇는 문화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K-푸드를 통해 양국의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들겠다는 포부였습니다. 농심의 복귀와 함께 한국 기업들의 인도 투자도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들이 연기했던 투자 계획을 재개한다고 발표했어요. 농심 사태로 얼어붙었던 한마이너스인도 경제협력이 다시 해빙 무드로 돌아선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경제학자로서 값진 교훈을 얻었습니다. 글로벌 경제에서 신뢰와 상호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한번 잃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깨달았어요. 농심이 방글라데시에서 이룬 성과도 계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WHO에서 세계 영양 개선상을 수상했고 CNN에서는 2024년 아시아 최고 기업으로 선정했어요. 역경을 기회로 바꾼 지혜로운 경영의 사례로 전 세계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농심의 일관된 철학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상생과 포용의 정신을 잃지 않았고 원망 대신 감사로 응답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기업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문화원에서 일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인도 청년들이 한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농심 사태 이후 한국어 학습 열풍이 불었고 한국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도 크게 늘었어요. 특히 신라면 툰바가 인도에 재출시되었을 때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습니다. 출시 첫날 전국의 매장에서 완판되었고 사람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환호했어요. 진짜가 돌아왔다는 것이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할머니도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다시 손녀와 함께 한국 드라마를 보며 신라면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78세의 할머니에게 신라면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 문화와의 소중한 연결고리였던 것이죠. 이제 저는 대학원에 진학해 한마이너스인도 경제협력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농심 사태를 통해 얻은 교훈을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미래에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 목표예요. 최근에는 농심과 함께 양국 청년 교류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진정한 상생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돌이켜보면 농심 사태는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하면 어떤 비극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줬어요. 하지만 동시에 용서와 화해의 힘, 그리고 진정한 글로벌 기업의 가치가 무엇인지도 깨닫게 해줬습니다. 한국 기업을 내쫓으면 최후엔 누가 피해를 보는지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픈 경험을 통해 더 성숙한 사회로 발전할 수 있었어요. 이제 우리는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편견이 아닌 사실로 판단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농심의 인도 복귀는 단순히 기업의 복귀가 아닙니다. 신뢰의 회복이고 우정의 재건이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입니다.
이 작은 라면 하나가 가져온 거대한 변화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상생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지금도 신라면을 먹을 때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편견 없는 세상, 서로를 존중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통해 편견의 위험성과 상생의 가치를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